결혼식장의 불빛이 꺼지고 하객들이 떠난 뒤 신혼부부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어떤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진실이 시작되죠. 옆에 누운 사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서약은 했지만 가슴은 텅 비어 있고 미래는 밝아 보이지만 마음속은 어둡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이 사랑 없는 결혼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천천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왜 똑똑하고 자각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평생을 약속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인간의 정신에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결혼이 사랑에서 시작된다고 믿지만 역사를 보면 그건 최근에 생긴 환상입니다. 과거 결혼은 계약이었고 생존 전략이었죠. 땅과 지위와 보호를 확보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사랑이 결혼의 전제 조건이 된 건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부터인데, 문제는 2026년인 지금도 우리 뇌 깊숙한 곳에서는 여전히 생존 본능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설명하는 강력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아누프토포비아, 혼자 남는 것에 대한 공포죠. 당신이 이 단어를 처음 들었을 수도 있지만 이미 그 감정은 경험했을 겁니다. 30살이 되면 정착해야 하고, 35살이 되면 아이를 가져야 하고, 40살이 되면 뒤처지지 않았다는 증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시계가 똑딱거리거든요. 그 마감 시한이 다가오는데 운명의 상대가 나타나지 않으면 뇌는 패닉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때부터 기준이 바뀌기 시작해요. 영혼의 짝을 찾는 게 아니라 후보자를 찾게 되는 거죠. 안정적인가? 충실한가? 좋은 직업이 있나? 가족이 인정할까? 같은 미래를 원하나? 논리는 거래로 변합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안전하다는 거죠. 특히 혼란 속에서 자란 사람들, 가난이나 정서적 방치나 불안정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안전은 선호가 아니라 마약입니다. 생존 모드에서 충분히 오래 살아온 사람은 로맨스가 필수적으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들이 갈망하는 건 열정이 아니라 안도감입니다. 안정적인 파트너는 러브스토리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대신 피난처처럼,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 맞선 요새처럼 느껴집니다. 또 다른 함정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건강해 보이는 함정인데 바로 가치 정렬의 덫이에요. 돈과 정치와 가족과 종교와 야망에 대한 관점이 일치하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팀으로 잘 움직이고 싸우지도 않고 논리적으로 말이 되죠. 그러면 머리가 심장과 협상을 시작합니다. 봐, 우리 얼마나 잘 맞아. 사랑은 결국 자라나겠지? 하지만 종종 사랑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할 뿐이죠. 여기서 내적 갈등이 시작됩니다. 선택은 논리적이었지만 몸은 영수증을 보관하거든요. 밖에서 보면 성숙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감정적 유배의 첫 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 없이 결혼하는 이유는 천박하거나 절박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신경계가 어린 시절부터 특정 감정을 사랑으로 착각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숨겨진 엔진에는 심리학에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애착이죠. 애착은 당신의 뇌가 어릴 때 만드는 청사진입니다. 사랑이 어떤 느낌인지, 무엇을 희생해야 하는지, 사랑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랑을 얻었을 때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계도예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연결에 기반해서 파트너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익숙한 느낌에 기반해서 선택하죠. 불안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에게 사랑은 평화롭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불확실하게 느껴지고 쟁취해야 하고 쫓아가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안정적이고 일관되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게 구원처럼 느껴집니다. 열정이 아니라 구원이요. 저 사람을 원하나가 아니라
저 사람은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회피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진짜 친밀감이 숨막히게 느껴지고 진정으로 들켜지는 게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완전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는데 미지근한 관계가 깊은 취약함보다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감정적 위험 없이 친밀함을 얻는 거죠. 그리고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혼란과 예측 불가능과 정서적 방치 속에서 자랐다면 뇌는 신호를 잘못 라벨링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드라마를 케미스트리로 착각하고, 불안을 매력으로 착각하고, 안정을 지루함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사람을 찾으면 머리는 이게 좋은 거야 라고 말하지만 강렬함에 익숙한 몸은 이건 사랑이 아니야 라고 속삭이죠. 사람들은 이 순간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평생의 결정을 과거의 영향 아래에서 내리고 있다는 걸요. 사랑을 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사랑이 건강한 형태로 도착했을 때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고 관리 가능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한 다음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죠. 결혼이 진실을 드러낼 때까지요. 이제 고통스럽게 솔직해져야 할 시간입니다. 타협의 가장 위험한 점은 처음에는 타협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숙해 보이고 드디어 평화를 선택한 것처럼 보이고 책임감 있게 보입니다. 때로는 사랑처럼 보이기까지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과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지 두려움을 줄여주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요. 여기 7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안도감이 흥분보다 강합니다. 그 사람에게 끌리는 게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는 안전함을 느끼는 거죠. 둘째, 몸이 그들을 피합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스킨십이 의무처럼 느껴지고 키스가 연기처럼 느껴집니다. 셋째, 그들이 없을 때 더 가벼워집니다.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신경계가 드디어 숨 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넷째, 진짜 자신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이상한 농담과 더 깊은 꿈은 안에 갇혀 있죠. 다섯째, 미래가 회색으로 느껴집니다. 종이 위에서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감정적으로는 햇빛 없는 복도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여섯째, 관계가 물류로 돌아갑니다. 청구서와 식료품과 일정과 아이들, 모든 게 작동하지만 연결은 없어요. 일곱째, 다른 삶을 상상합니다. 꼭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버전의 당신을요. 다시 살아있다고 느끼는 당신 말입니다. 이 신호들이 보인다면 당신이 배은망덕한 게 아니고 망가진 게 아니고 파트너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내면 세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단순한 호환성이 아니고 단순한 안정도 아닙니다. 사랑은 살아있음이에요. 관계가 당신을 줄어들게 하고 무감각하게 하고 사라지게 만든다면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감정적 생존이죠. 결혼식이 끝나고 사진이 올라가고 신혼여행이 끝나고 하객들이 집에 가면 조용히 무언가 무서운 일이 시작됩니다. 현실이 자리 잡는 거예요. 사랑 없이 결혼한 사람에게 첫 번째 심리적 전투는 파트너와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과 하는 거죠. 심리학에는 이에 대한 용어가 있습니다. 인지 부조화예요. 두 개의 모순된 진실을 동시에 붙잡고 있어야 할 때 일어나는 정신적 고통이죠. 진실 A. 나는 이 사람을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약속했다. 진실 B. 그 사람이 나를 만질 때 아무 느낌도 없다. 이 모순이 압력을 만들고 불편함을 줄이려는 뇌는 방어막을 쌓기 시작합니다.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열정은 유치한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케미스트리는 어차피 사라진다고 진짜 사랑은 의무라고
이게 어른이 되는 거라고 말하죠. 한동안은 이야기가 먹혀듭니다. 하지만 몸은 당신의 이야기를 믿지 않아요. 침묵은 다른 형태로 돌아옵니다. 가슴의 답답함,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짜증, 감정적 무감각, 설명할 수 없는 지속적인 저급 슬픔으로요. 그 다음 더 깊은 대가가 옵니다. 결혼 안의 외로움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로움이 혼자 있을 때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외로움은 누군가 옆에 있는데도 진정으로 닿을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이건 공유되지 않은 자아의 외로움이에요. 진짜 생각과 더 깊은 두려움과 장난스러운 명과 취약함을 공유할 수 없을 때, 관계의 무언가가 텅 비어 있다고 느껴질 때, 당신은 자신의 조각들을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대화는 거래가 됩니다. 청구서 냈어? 저녁 뭐야? 누가 아이들 데리러 가? 적대적이지도 드라마틱하지도 않지만 공허합니다. 그렇게 결혼이 밖에서는 완벽하게 괜찮아 보이지만 안에서는 한 사람이 천천히 사라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신경계가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 결혼에서는 논리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죠. 파트너가 친절해도, 충실해도,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아도 몸은 여전히 관계를 감정적 결핍으로 등록합니다. 감정적 결핍은 스트레스예요. 큰 스트레스도 아니고 소리 지르는 싸움도 아닙니다. 조용한 스트레스. 끝나지 않는 종류의 스트레스죠. 진짜 연결 없이 해를 거듭해서 살면 신경계는 장기 불편함에 항상 적응하는 방식으로 적응합니다. 계속 활성화되거나 아니면 닫혀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만성적으로 불안해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짜증을 내고 작은 일에 과민해집니다. 잠이 깨지고 식욕이 바뀌고 머리가 멈추지 않고 돌아가죠. 다른 사람들은 안으로 무너집니다. 우울이라고 부를 만큼 슬프지도 않지만 살아있다고 느끼지도 않아요. 이게 기능적 우울입니다. 여전히 나타나고 일하고 공공장소에서 웃지만 사적으로는 명확한 이유 없이 지쳐 있습니다. 욕망도 잃고 호기심도 잃고 색깔도 잃어요. 그러다 가장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감정 신호를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게 어른이 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받지 못한 사랑에 대한 몸의 기록인 거죠. 핵심적인 인간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특히 감정적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뇌는 그냥 공허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체품을 찾죠. 결혼 증명서에 서명했다고 연결에 대한 굶주림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 가지 방식으로 대처합니다. 첫째, 무관심입니다. 이건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이에요. 기대치를 제로로 낮추는 겁니다. 로맨스에 대한 희망을 멈추고 친밀감을 위해 싸우는 것도 멈춥니다. 결혼을 공유 청구서와 공유 책임이 있는 룸메이트 관계로 바꿔버리죠. 밖에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안에서는 감정적 회색지대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둘째, 치환입니다. 결혼 안에서 사랑을 얻을 수 없으면 생명력을 다른 곳에 쏟아붓는 거예요. 일이 중독이 됩니다. 적어도 성공은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해주니까요. 아니면 아이들이 감정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비밀스럽게 누군가가 당신을 필요로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셋째, 추구입니다. 이게 가장 오해받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종종 굶주림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환상의 삶이 시작됩니다.
소셜미디어의 옛 연인들, 밤의 만약 생각들, 산소처럼 소비되는 로맨스 소설들, 동료와의 감정적 외도 같은 것들이요. 진짜 대화 하나가 사막의 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대체품이 더 어두워집니다. 포르노, 술, 쇼핑, 도박, 일시적 감각을 만드는 모든 것들이죠. 그들이 항상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종종 삶을 폭파시키지 않고 살아있음을 느끼려고 애쓰는 감정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왜 떠나지 않을까요? 밖에서 보면 간단합니다. 불행하면 걸어나가면 되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사랑 없는 결혼을 떠나는 건 단순한 결정이 아닙니다. 정체성의 붕괴예요. 수년과 돈과 가족 승인과 공유 친구들과 어쩌면 아이들을 투자한 후에는 뇌가 매몰 비용 오르라는 잔인한 트릭을 시작합니다. 이미 너무 많이 투자했어. 헛되게 할 수 없어. 오래 머물수록 진실을 인정하기가 더 무겁게 느껴지죠. 그 다음 수치심이 옵니다. 극적인 종류가 아니라 조용하고 부식성인 수치심이에요. 배은망덕하다고 느끼는 수치심, 서약을 깨는 수치심, 작동하게 만들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수치심이죠. 하지만 가장 큰 사슬은 이 문장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남아있는 거야. 때로는 맞습니다. 안정이 중요하죠. 하지만 사람들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게 있습니다. 아이들은 당신이 말하는 것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어떻게 느껴지는지에서 배웁니다. 집이 감정적으로 차갑다면 그들은 그걸 흡수해요. 정상화하는 겁니다. 사랑은 경험하는 게 아니라 참는 거라고 믿으며 자랍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아이가 감정적 대체품이 되고 의미와 위로와 심지어 친밀감의 역할로 강요당합니다. 이걸 부모화라고 부르죠. 그래서 결혼은 종이 위에서 온전하지만 감정적 대가는 유산처럼 전해집니다. 결국 모든 사랑 없는 결혼은 갈림길에 도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결말은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예요. 결과 1. 동반자 결혼입니다. 이건 평화의 길이에요. 두 파트너 모두 불의 부재를 받아들이고 다른 것을 만듭니다. 우정, 팀워크, 루틴, 공유 목표 같은 거죠. 영화는 아니지만 안정적이고 심지어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충분해요. 결과 2. 조용한 지옥입니다. 이건 원망이 경멸로 썩을 때예요. 가장 작은 것들, 씹는 소리, 숨 쉬는 소리, 존재하는 방식이 분노를 촉발하기 시작합니다. 안전은 감옥 선고가 됩니다. 집은 감정적으로 독성이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은 무게 아래에서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결과 3. 평행 삶입니다. 이게 가장 조용한 비극이에요. 큰 싸움도 없고 이혼도 없지만 두 사람이 같은 집에서 낯선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한 지붕 아래 두 개의 분리된 세계죠. 여기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존중이 죽으면 결과 2가 멀지 않다는 거예요. 열정 없는 결혼은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중 없는 결혼은 생존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길은 두 가지뿐이고 둘 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로드맵 A, 남아서 재건하기입니다. 관계에 존중과 안정과 선의가 있다면 사랑은 때때로 다시 배울 수 있어요. 우정부터 시작하세요. 매주 비난 없는 진실 대화를 만드세요. 욕망을 기대하기 전에 감정적 친밀감을 재건하세요.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커플 치료는 악당을 고치는 게 아니라 연결을 재건하는 거예요. 로드맵 B,
품위 있게 떠나기입니다. 결혼이 경멸이나 무감각이나 감정적 해로움으로 변했다면 그냥 탈출하지 마세요. 준비하세요. 재정적 안정을 구축하고 경계를 설정하고 공동 양육 계획을 만드세요. 그리고 애도할 허락을 자신에게 주세요. 삶은 짧습니다. 혼자지만 진정한 게 함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보다 낫거든요. 이 영상이 당신에게 말을 걸었다면 구독해주세요. 더 많은 진실을 말하는 심리학 기반 이야기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타협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희망 때문이라고 생각하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